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병원에서 나온 치료비를 쏠쏠하게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아마 다들 지금 들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실비의 보장 내용이 줄어들거나 너무 비싸져서 나이가 들수록 실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의료비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해 놓으면 이 실비를 유일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실손보험의 최적의 대안으로 수술비 보험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도 최고의 담보, 후유장애 보험이라는 주제로요. 자, 후유장애 보험들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 확인과 리모델링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번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누구나 필수라고 하는 실손보험. 하지만 갈수록 보험료는 너무 비싸지고요. 또 최근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실비 관련 뉴스를 보고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실손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만나보겠습니다. 고은실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은실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한창 떠들고 있는 착한 실손, 이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과연 뭘로 메꿀 수 있는가,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손 최적의 대안은 수술비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대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년이 들수록 질병은 느는데 실손 유지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손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의 성인의 40% 정도 되시는 분이 만성 질환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60대가 넘는다 그러면 거의 질병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다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연령별 가입률을 보면은 3, 4, 50대까지는 7, 80대를 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대로 가면서부터는 뚝뚝 떨어지면서 70세 이상 가서는 이렇게 10%대가 안 되는 실손 유지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가, 실손이 필요한 시기가 60대, 70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지금 들고 있는 실비를 가지고, 실손보험을 가지고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병원비로 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스럽고 실은 상담도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 같이 공부를 해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손의료비 하는데 과연 뭐가 실손의료비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가입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보통 저희가 구실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2009년에 드신 이렇게 100% 내가 입원했었을 때 병원비가 100% 다 나오는 걸 갖고 계신 분들하고, 또 표준화 실손이라 갖고 2017년 이후에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하고, 또 이제 앞으로 착한 실손이라 그래서 가입하는 거하고 시점이,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도 내가 지급하지 않은, 내가 병원비를 내지 않는 100%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평균 인상률이 거의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10% 본인 부담금만 있다 보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인상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수술 담보로서 이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실손을 예시를 하면 35세 남자는 한 10,000원 정도면 실비를 갖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65세 남자다 그러면 37,800원 거의 4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렇게 10%씩 오른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이런 무지막지한 돈이라는 게 딱 나오다 보니까 60만 원이 훨씬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과연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요즘은 되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저희도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이 실손 의료비입니다. 그러면 요걸 한 장으로 딱 봤었을 때 2009년 9월에 이전에 드신 분들은 100%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늘어나는 손해를 감당하기는 벅차죠. 당연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017년 3월 이전에 드신 분들은 본인이 입원했을 때 90%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1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원 치료하시면서 시술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또 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통계가 되죠. 그래서 2017년 4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20% 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80%를 주는 착한 실손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세대 실손이라 그래서 올해 7월이면은 본인 부담금이 30%가 되는 70%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실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부족한 30%를 어디서 채울 것인가? 이거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데 실손의료비 늘어가는 이 부담금을 과연 우리가 뭘로 채울 것인가?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걸로 딱딱딱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나 실비 갱신되는 거 너무 싫어. 이러신 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액 담보, 오르지 않은 담보로 해서 가장 될 때 수술을 할 때 병원비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 수술비를 커버할 수 있게끔 보장을 강화시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수술비는 모든 분들이 수술비 어떤 종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수술비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딱 지면 우선 털을 딱 짓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비가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로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 얘는 터 닦기를 하는 거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술을 보장한다. 근데 여기서 보장하지 않는 수술이 몇 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왕절개나 뭐 요런 거 몇 가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보장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질병은 최대 80, 상해는 최대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해주는 큰 수술비 틀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들 들고 계시는 게 뭐냐면 종수술비예요. 종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래된 증권이나 이런 걸 보시면 있어요. 그럼 거기 예전에는 1에서 3종. 이렇게 처음에는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해서 1에서 5종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1에서 7종 수술비라는 것까지 나오게 됐죠.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수술비 중에서 종수술비는 어떤 거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 코드로 저희가 수술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 그럼 뭘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종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회사별로 이 종수술을 보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씩 다르기는 하니까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면서 하면 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많이 주는 거야? 수술 난이도가 높은 거일수록 수술비를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 상담을 하시다 보면 몇 대 수술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종합수술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최대 123만
100대까지 나와 있고 80대, 90대, 100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로 보장을 받는 거냐? 질병 코드로 받습니다. 위의 방식은 종수술은 수술.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그리고 종합수술비는 어떤 질환으로 수술을 하느냐?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죠. 얘 역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받으면 이거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얘들은 다 특약이기 때문에 각 수술비를 다 우리가 가입한 대로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기본 수술비에 종수술비, 종합수술비 이렇게 다 들었다? 그러면 다 같이 나오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5대 기관이 있죠. 보통 저희가 5대 기관 수술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뇌, 심, 간, 폐, 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부터 시작해서 심장, 간, 폐, 신장 이렇게 5장을 싹 해서 수술을 했었을 때 크게 보상을 해주는 수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관열, 비관열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장기를 열어서 보시면서 수술을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죠. 로봇 수술 같은 거 그런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데 회사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장기 지급률이 다릅니다. 뇌하고 심은 조금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신장하고 간 이런 거는 조금씩 덜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상담하실 때 여러분께서 잘 관찰하셔가지고 어느 회사가 나한테 맞는 회사인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든가 이렇게 됐었을 때는 거기에 맞는 나한테 맞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 얘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수술비 중에 하나가 이대 질환 수술비입니다. 이거는 하도 방송이나 텔레비전 뭐 나오는 데마다 이걸 얘기를 해서 얘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딱 보시면 이대 질환이다 그러면 허혈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집에 심장이나 이런 질환이 조금 많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심뇌혈관 수술비라고 갈라지지 않은 명칭이 하나로 된 회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보냐면 부정맥과 심부전을 같이 보장을 해서 수술비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래너하고 깊은 상담을 하셔서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지금 조금 취약한 부분이 이쪽이다 그러면 이런 담보를 하나 더 갖고 가시는 게 고객님한테 훨씬 이로우시겠죠. 그렇게 됐었을 때 얘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각각 다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보험을 종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나 들고 싶어. 뇌혈관 진단비랑 이런 거 들고 싶은데 보험료가 얼마야?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좋은 건 아는데 보험료가 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30세 남자 20년 납 100세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뇌혈관 진단 1,000, 뇌혈관 수술비 1,000 둘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 뇌혈관 진단비 15,800원, 그 다음에 수술비는 3,150원이죠. 그러면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분의 1 수술비가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진단비는 모든 진단비는 한 번을 줘요. 재진단함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건데 없어지는데 이 수술비는 할 때마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까리 모양이 생겼을 때 색전술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거 계속 반복 지급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허혈성 심장 진단비하고 허혈 심장 수술비를 똑같이 1,000만 원씩 이렇게 넣고 비교를 해보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 8,400원인데 수술비는 2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얘 역시도 진단비는 한 번밖에 안 주는데 수술은 반복해서 계속 할 때마다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러면 카테터 삽입술을 하거든요. 그건 한 번 하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하시고 해도 3, 4회씩은 하세요. 그럴 때마다 반복 지급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 내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이런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가실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 대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수술비만이라도 갖고 가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수술할 때 이 저렴한 보험으로 진단비까지 굳이 갖고 가지 않더라도 저렴하게 수술비를 갖고 가면 진단비 역할을 틀림없이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도 이제 수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 수술이 그 수술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술을 이제 저희가 약관이나 이런 데 있는 걸 그대로 저희가 갖고 와서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수술이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의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의사들이 갖고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중 집중 목적으로 생체를 절단, 절제, 그러니까 뭔가 절단을 하고 절제해서 없앤다는 거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수술의 정의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술 밑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게 면책 조항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면책 조항 그렇지 다 줄 리가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흡인 빨아들이는 거, 예, 천자 벌리고 관을 꽂아서 빼내거나 주입하는 거 이런 건 수술로 안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럼 왜? 그래 그거는 엄격하게 수술로 정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차단술, 미용 목적 성형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피임 목적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검사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는 거는 수술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체외 충격파 색소술이라 갖고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술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보다 보니까 요새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종수술비가 하나 있어요. 17종 수술비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건데 17종 수술비는 뭘로 지급하냐? 수술 코드로 제가 아까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약관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수술은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수술 코드에 맞는 거를 하고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행하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급여 항목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급여가 됐지만 향후 얘가 비급여로 전환된다? 그러면 해당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검사료하고 영상 진단 뭐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잘 보세요.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양성자 치료는 수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 내가 수술을 하려고 검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새로운 기계를 이용하여 우리가 비싼 이런 종의 수술을 받을 때도 17종에서는 반드시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기존 수술비 1호종이나 1,3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장을 못 받는 수술을 17종에서는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 행위고
7종, 1호종에서는 제가 흡인, 천자, 신경 차단술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한 7가지 정도를. 근데 여기서는 17종 수술비를 갖고 가시면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종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갖고 쫙 돼 있죠. 이게 유일하게 한 회사만 지금 17종 수술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B, C, C들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7종을 하나 더 가입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실손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리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종 수술비의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했던 거 지금 이렇게 다 되죠. 아까 제가 1호종 수술비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했던 얘기가 이제 돼요가 되죠. 그리고 또 가입 금액도 1에서 5종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30만 원으로 높아졌고 7종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액수도 되게 많이 커졌고 높아졌다는 소리가 나오겠습니다. 보상도 확인이 쉬워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가 아닌 급여라고만 찍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코드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실 게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데 훨씬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고 제가 17종 좋아요 하고 가면 이래요.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돈 3,000원 내고 3분의 1만 먹고 올까요? 9,000원 내고 한 끼를 제대로 식사를 하고 올까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1호종하고 17종을 단계로 놓고 비교를 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1호종 같은 경우는 500하고 600을 놓고 봤었을 때 보험료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나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1종이 10만 원이고 여기는 30이에요. 근데 수술 코드 수가 거의 9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과연 1종만 그러느냐? 2종도 이렇게 보시면 4배 정도 되고요. 3종도 2배 이상. 그리고 4, 5종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종수술이 있으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지금 저기 다 해도 몇 가지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한 종은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수술 자체가 1호종이 좋냐 17종이 좋냐 하는데 가격이 17종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배가 그냥 3,000원어치만 먹고 갈게요. 밥만 먹고 갈게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저는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게 17종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보험료 거의 업세닝을 하실 게 없고 다만 내가 이제 종수술비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종수술비 17종 수술비 1,000만 원 넣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일 걱정하시는 게 간병인이에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누군가 나를 케어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가족들도 멀리 있거나 직장에 다니고 이랬었을 때 간병인을 써야 될 때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상해 간병인, 질병 간병인을 2만 원씩 딱 넣었을 때 20년 납 20년 만기로 40세 남자를 해봐도 남자가 50세 사람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4만 원 정도, 4만 6천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수술을 지금 50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0년이지 않습니까? 수술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렇게만 갖고 가셔도 저는 실손에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메꿔치고 아울러 거기서 내가 수술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 마음 편히 간병인을 쓸 수 있는 대안도 충분히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5만 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렇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최종 정리를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실손의 자기 부담금은 점점 늘어가고 있고 계속 올라요. 그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수술비로 마련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진단비는 한 번만 주는데 수술비는 반복해서 계속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병원비 때문에 얼마가 들어요.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1.7종 수술비라는 아주 좋은 수술비가 나와 있으니까 수술 코드로 우리가 딱 받아서 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안 됐던 것도 되네? 흡임도 되고 천자도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세침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애부터 큰 애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왕 들으실 거다 그러면 1호종보다는 1.7종을 권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한 번 더 강조하죠. 1호종 수술비보다는 보장 금액도 범위도 업되어 있는 1.7종으로 가세요. 1.7종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1.7종 수술비에 간병인 입원 일당까지 함께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어떤 걸로 수술을 받는다 해도 걱정할 게 없고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다 직장을 다녀요. 지들끼리 간병인을 얼마나 써야 될까? 비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 안 시켜도 되죠. 엄마랑 아빠가 다 준비했어. 너희는 그냥 저녁 때 예쁜 얼굴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마음 편해지고 또 저희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하는 수술이다 그러면은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손 최적에 대한 수술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실비가 곧 바뀐다더라 혹은 너무 비싸졌다라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지금 많이 비싸진 내 기존 실비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착한 실비로 바꾸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비싸면 비싼 대로 고민이고 착한 실비로 바꾸신 분들은 보험료가 저렴해진 대신에 내가 결국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인기 많은 수술비 보험이 요즘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 보험이 최신 보험이라서 더 보장 내용도 풍부해져서 오늘도 역시 많은 문의를 주실 것 같은데 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은실 전문가님, 1에서 7종 수술비 오늘 또 만나봤는데 이게 상해 쪽 수술비도 있고 또 질병 쪽 수술비도 있잖아요. 이걸 따로따로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질병하고 상해가 묶어서 한 개로밖에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많이 이제 요청을 하다 보니까 해당 보험사에서 상해 보험 쪽으로 1.7종을 드실 수 있게끔 하나를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보험은 다 괜찮은데 상해가 부족하시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저렴한 보험료가 되겠죠. 그걸로 해서 상해 쪽도 따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따로도 가입된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보장만 쏙 골라가지고 저렴하게 추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술비 만나보면서 간병인 입원 일당 꼭 가져가라라고 하셨는데 이걸 같이 가져가면 유리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보통 저희가 수술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수술을 하면은 이제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하루만 입원을 해도 되지만 보통 뇌수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서 누워 있는데 누가 간병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식이든 배우자든 우리가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럴 땐 그냥 전화 한 통 하셔서 보험사에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어느 병원으로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제도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50세 남자, 여자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험료가 아주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술비도 있고 간병인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이런 건 하나 준비를 해놓으시면 정말 내가 필요해서 아파서 수술했거나 다쳐서 수술할 때 이렇게 다 양쪽으로 딱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꼭 권해드립니다. 네, 맞아요. 요즘 1인 가구도 많고 가족들이 간병이 힘들다 보니까 간병인 부르면 얼마나 비싼 거 아시죠? 자, 이거 추가해가지고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은실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보험 준비는 진단비만큼이나 필수라고 하는 수술비 보험 만나봤고요. 자, 실비가 좀 조명이 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수술비 보험. 나는 정말 저렴하게 큰 보장 자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아래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최고의 담보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채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담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고의 담보라고 하니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질병 후유 장애가 어떤 담보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하면요. 일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나서 그거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된 때를 질병 후유 장애가 남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 후유 장애 담보인데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장애율에 따라서 비율로 지급을 받는다는 거고요. 이때 비율이 다 채워지더라도 다시 되살아나서 반복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해진 경우에는 높은 장애율로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에 장애를 입게 되면 이때에는 10%라는 장애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금액을 지급받고 났는데 그 이후에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손목까지 발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이때 손목은 60%예요. 그래서 같은 부위에 연장선상에 있고 이게 더 심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10%를 제외하고 50%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때에도 만약에 다른 쪽이다. 왼손이 아닌 오른쪽의 손목이다라고 하면 60% 그대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장애율에 따라서 차액 지급받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암이나 당뇨 등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따른 질병들을 다 보장을 해드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가 남는다. 처음 들었을 때에는 뭔가 큰 장애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쉽게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질병들 중에 장애가 남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암이라는 질병이 있으세요. 네, 암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요즘에는 치료 방법이 다양해져서 꼭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위암이나 폐암, 간암 이런 경우에는 절제술을 한다거나 이식 수술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장애율이 50%라는 장애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장애라는 위험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위암을 발생했을 때 암 부위를 이렇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췌장암의 경우에도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두 가지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암 같은 경우는 많이 생각하시는 게 전이나 재발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암이 발생했을 때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최초 1회만 받고 끝이 나지만 암이 진단받고 수술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또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해지는데 위암으로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암 진단금 받고 수술을 해서 하고 나서 후유장애 50%를 받고 나서 또 다시 췌장으로 전이가 되거나 재발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 암 진단금은 추가 지급이 되지 않지만 후유장애 50%에 대한 거는 추가적으로 또 반복해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위암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리는 대표 1위로 걸리는 암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암에 걸렸을 때도 50%의 후유 장애가 된다. 이것도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많은 전문가분들이 질병 후유 장애가 좋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저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흔하게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걸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당뇨 환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당뇨병 환자의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는 230만 명 정도였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2016년도에는 270만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한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가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 합병증으로 보게 되시면 망막증, 치주병, 심장질환, 그리고 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발가락 부위에도 많이 합병증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당뇨병 환자들이 진단을 받을 때에는 이미 합병증을 동반한 상태로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뇨가 너무 흔해가지고 에이 그게 뭐 큰 질병이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뇨가 그 합병증이 무섭다고 해서요. 얼마나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이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게 위험할까요? 네, 당뇨 환자의 합병증의 대표적인 걸 보시면 혈관 질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유병률을 이제 혈관 질환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시면요. 뇌경색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당뇨에 걸리지 않은 일반 분들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가까이 더 많은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뇌출혈의 경우에도 한 3배 이상,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배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혈관 질환은 정말 좀 흔하다. 그러면은 후유 장애도 쉽게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보여드렸던 혈관 네. 질환들 중에서 뇌졸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뇌졸중 환자의 10명 중에 4명은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존을 한다 하더라도 28%,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 등록까지의 기간이 최 2년도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장애 등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뇌병변 같은 경우가 거의 80%에 가깝고요. 그리고 지체장애나 시각장애 이런 순서로 이제 장애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와, 정말 당뇨가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당뇨로 인해서 저희가 부위별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나눠서 좀 살펴볼까요? 네, 당뇨 합병증은 정말 몸 전체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일단 눈의 시력이 악화되는 경우, 그리고 치아의 결손 이렇게 대표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이 멀었을 때에는 50%라는 장애율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안구를 적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구를 적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받지만 안구를 적출하고 나서 만약에 의안을 끼워 넣으면 5%가 추가 가산이 되고요. 의안도 끼워 넣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15%가 추가 가산이 돼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져서 한눈이 멀게 되었을 때에는 50%에서 최고 65%까지 후유장애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아의 결손 같은 경우도 보시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 그리고 14개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후유장애율이 남게 됩니다. 머리에도 당뇨로 인해서 이런 합병증, 후유 장애가 생길 수가 있었고, 그럼 또 머리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은 또 어떻게 문제가 생겨요? 네, 다른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발가락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요. 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리 부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발가락 같은 경우는 엄지발가락은 10%, 그리고 그 외의 발가락들은 한 개당 5%의 후유 장애율이 등록이 되게 되는데요.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는 30%고요. 그리고 다리의 이 발목 이상까지 절단을 하게 된다, 아니면 후유 장애를 입게 된다라고 하시면 60%의 후유 장애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아, 그 발가락 쪽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그 당뇨에 대한 합병증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당뇨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당뇨로 인해서는 그 외에도 심장 질환이라든지 네. 혈관 질환, 그리고 망막증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다른 부위를 보게 되면요. 치환술이라는 걸 보통 하게 되세요. 네. 근데 여기에 수술을 하게 되는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좀 보게 되시면요. 백내장이나 치액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게 되시는데 여기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7위와 15위에도 고관절과 슬관절의 치환술을 많이 하게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수술
범위에도 많이 빈도 범위가 올라간 것처럼 다발성 3대 질환에 관절염이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 45세 이상의 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몸무게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러니까 지탱을 해야 되는 부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런 관절의 과도한 사용, 아니면 외상이나 비만 또는 유전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도한 사용이라고 해서 엄청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집안일,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면서 오래 서 있는다던가, 아니면 뭐 청소를 하면서 많이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과도한 사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는 방법을 보시면 운동을 하거나 약물 아니면 뭐 주사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시는데 최종적으로 하게 되시는 게 대부분 치환술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한 관절은 이렇게 연골 부분이 예쁘게 되어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 연골 부분이 찢어진 형태로 울퉁불퉁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공관절을 삽입해서 이제 치환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도 20%의 질병 후유 장애 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년 넘으신 분들은 관절염 얼마나 흔해요. 그래가지고 뭐 인공관절 삽입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주 하시는 그런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도 20%면은 받기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범위가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제 3%의 질병부터 이제 100%까지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는 제가 부위별로 살펴드렸다면 이제 그 외적인 증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뇌졸중이나 신경계 손상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후유 장애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거나 내가 잘 하던 것도 조금씩 더뎌지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가장 적은 부위로 보시면 젓가락질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배변을 하는데 불편함이 생긴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일 때에도 3%에서 5% 이런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뇌 손상, 아니면 척추계 손상, 아니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들이 점점 악화되지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기 때문에 점점 심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최대로 심해지면 이제 타인의 도움을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이제 40%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3%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3%부터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넓은 범위인 거고 지금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회사별로 조금 보험료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예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5세와 10세, 20세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어린 연령을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어른분들, 이제 성인분들은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담보를 좀 크게 가져가고 싶어도 이제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거기다가 이제 질병 후유 장애 3%라는 담보 자체가 생긴 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린 아이들 보험을 정말 나는 잘 준비해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증권을 꺼내서 보시면 이런 질병 후유 장애 3%에 대한 그런 담보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연령층을 이제 먼저 보험료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A사 같은 경우에 남자 아이들을 보면요. 5세는 18,000원대부터 저렴해요. 네, 20세는 25,820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B사나 C사를 보시면 3,000원에서 10,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질병 후유 장애 3% 담보 같은 경우는 모든
모든 회사의 그 보장하는 범위가 다 똑같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A사를 조금 비교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 오늘 A사부터 C사 중에 A사를 원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그러면 보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제가 질병 후유 장애 보험료를 비교해드려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A사를 기준으로 플랜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 장애 3% 이상의 100만 원,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3% 이상의 1,0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수술비인데요. 1호종 재수술비, 질병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 넣었을 때를 비교를 해드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세에 19,000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예. 50세가 되더라도 18,000원, 그리고 40세, 가장 좀 비싼 연령이 40대 남성분이신데 이때는 28,000원 정도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에서 가장 좀 보험료가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이대가 50세이신데요. 50세여도 37,000원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나는 암 진단비도 조금 더 네.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암 진단비나 소외감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까지 각각 1,000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넣으면 일단 진단비는 다른 담보에 비해서 조금 보험료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20대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 그리고 조금 보험료가 높다고 생각되는 60세 같은 경우에도 11만 원대 초반으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담보라고 하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정리를 하자면 질병 후유장애 보장 이런 분들 꼭 가져가셔라라는 말씀 좀 주세요. 네, 제 질병 후유 장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보험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비나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게 되게 좋은 보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도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보험료 저렴할 때 꼭 챙겨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범위 넓은 3에서 100%고요. 그럼 보장은 다 같다고 하니까 그중에 가장 저렴한 A사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수술비와 같이 가져갈지 아니면 내가 진단비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시면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플랜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추가하기 좋은 담보로 질병 후유장애 보장 넣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유채린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아래 전화와 문자 통해서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문자 열어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53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간병인 입원 일단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간병인 불러도 보상이 되나요? 라고 문자 넣으셨는데요. 자, 고은실 전문가님, 개인적으로 불러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해당 보험사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그쪽에 이제 상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병인이란 분들이 보통 저희가 내가 아는 사람, 근데 간병인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내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간병인을 보내달라고 하면 거기서 보내주는 거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드시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분으로 또 다시 해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개인이 부르시면 안 되십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쪽에 먼저 입원을 했다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 간병인이 직접 회사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